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남들한테 재밌게 알려주고 싶었던 지식들, 그런 지식들을 전달해드리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 채널은 시작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세상에 보여준다는 건 진짜 즐거운 일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나만 알기엔 너무 재밌는 지식 가지고 계신가요? 지식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선가 이미 만들어진 거지만 그 지식을 예쁘고 재미있게 구성해서 쌓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창조의 과정입니다. 백과사전을 구성하는 일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연상시킵니다. 꽃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골라서 자르고 다듬어 어울리게 섞는 게 플로리스트의 일이죠. 우리들에게 너무 친숙한 프랑스의 과학소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형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낼 만큼 쌓여있는 지식이 너무 많은 베르베르 형님에 비해 매번 열심히 지식 약탈하러 다니느라 바쁜 저희 해적단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언젠간 100개, 200개, 300개를 넘어 백과사전만큼 영상이 쌓일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나만 알기에 아까운 그 지식, 여러분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으실 수 있어요.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지식이라는 건 일단 쌓이고 쌓이면 백과사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베르베르 형님이 먼저 하셨고 저희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으니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식이라는 걸 모으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우리가 아는 형태의 백과사전이라는 건 언제부터였고 백과사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야, 너도 백과사전 쓸 수 있어. 지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시대에는 노인과 현자들의 머릿속에 세상 만물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통해 전달되는 지식은 쉽게 잊혀지거나 왜곡되었죠. 문자와 기록 수단이 발달하면서 비로소 지식들을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동굴의 벽이나 돌 위에 또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데밖엔 적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내용을 적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죠. 수메르인들이 점토판을 만들어 거기에 쐐기 문자를 새기면서 소위 지식의 압축률이라는 걸 대폭 올릴 수 있게 됐지만 점토판은 수정하기 어렵고 무거운데 잘 깨져서 들고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나무를 그을려서 가죽으로 엮고 그 위에 글씨를 써서 돌돌 말아 보관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서 수레에 싣고 다녀야 했죠. 장자가 남자는 모름지기 수레 5개 분의 책을 읽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의 책은 돌돌 말린 죽간책이기 때문에 요즘 종이책으로 한 70권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해볼만한 양이에요 이거.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집트와 동지중해에서는 넘쳐나는 갈대를 이용해 파피루스라는 획기적인 기록 수단을 만들었지만 접을 수도 없고 내구성이 약해서 여러 개를 길게 이어 돌돌 말아서 보관해야 됐습니다. 기원전 300년경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의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인류사 최초의 지식 원기옥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자료들도 당연히 대부분은 파피루스에 쓰여서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로마의 내전에 휘말리고 이후 등장한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의해서 여러 차례 수모를 겪으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지식을 한데 모은다는 발상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약초학, 의학, 요리, 무술 등의 실용적인 분야는 물론 철학, 예술, 음악 등의 지식까지 지역을 막론하고 세계의 지식을 한데 모으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여러 분야를 총망라하는 일종의 백과사전들도 이미 기원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로마의 학자였던 플리니우스는 자기가 아는 예술과 과학을 망라하여 박물지를 집필했고 동로마에서 10세기경 수다 또는 수이다스라는 책이 만들어졌는데 지중해 세계의 모든 것을 망라한 단어사전 겸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꾸준히 유서 또는 유집이라 불리는 백과사전들이 만들어졌고요.
현대적인 의미의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유럽에서부터였습니다. 항목이나 용도별로 나눠서 편찬되던 그전까지의 사전들과는 다르게 특정한 의도나 용도가 없이 그저 지식을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 적어놓은 그 백과사전이요. 계몽주의 학자 중 하나였던 프랑스의 드니 디드로는 1746년 스코틀랜드의 체인버스가 만든 백과전서를 번역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술과 과학의 보편사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2권짜리 책이었어요. 이거 2권으로 충분한가? 라는 생각에 이른 디드로 다른 계몽주의 학자들을 모아 제대로 된 새 백과사전을 만들기로 합니다. 볼테르나 달랑베르 같은 당대의 이름 높은 학자들이 참가하여 집필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백과전서 혹은 과학, 예술, 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사전이라는 이름으로 1751년 최초의 근대식 백과사전이 세상에 나오게 됐죠. 그러나 이 백과전서에 교회와 신분제, 구시대 질서를 비판하는 내용이 너무 많았던 바람에 디드로는 교황청과 정부에게 탄압을 받으며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마침내 1772년 백과전서의 마지막 권을 완성했죠. 백과전서는 당대 계몽주의 철학가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 있는 만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과사전의 대명사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도 비슷한 시기인 1768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 110명을 포함해 4,0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집필에 기여했죠. 최신판인 제15판을 기준으로 32권이나 되는 방대한 볼륨으로 좀 산다 하는 집에서는 책장 한 켠을 이걸로 채워두고 뿌듯해하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굴벽에서 점토판으로 죽간에서 종이로 기록 매체들은 가벼운 형태로 그리고 썼다 지웠다 하기 편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타자기가 등장하면서 만년필은 글 쓰는 액세서리로 변했고 워드 프로세서와 프린터기 이후 아예 책상 위에서 볼펜이 사라졌죠. 지식과 기록을 모아 정리한다는 개념의 백과사전 역시 종이보다 더 편리한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 0과 1의 형태로 변환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1991년 25,000 항목의 지식을 담은 CD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카르타가 출시되면서 최초의 디지털 백과사전이 세상에 등장했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도 당연히 CD롬 버전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랐습니다. 90년대 말을 지나 인터넷이 보급돼요. 이젠 CD롬이나 하드디스크도 거추장스럽다 이거예요. 2000년 3월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지식백과 누피디아를 거쳐 2001년 1월 17일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위키백과가 탄생했습니다. 위키피디아, 빨리라는 뜻의 하와이어 위키와 백과사전의 인사이클로피디아를 합친 말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빨랐습니다. 누구나 내용 집필에 참여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편한 인터넷 사전이 책장 한 켠에 수십 권짜리 사전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2010년대에 이르러 누구나 손 안에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동네 맛집도 스마트폰 켜고 리뷰 검색을 해보고 가는 시대가 왔죠. 2012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마저 244년 만에 종이책 버전의 생산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젠 CD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됐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모든 산업에서 개인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가 중시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백과사전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그룹, 단체는 물론이고 이제는 개인을 위한 백과사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졌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면 그 게임만의 정보를 모아놓은 백과사전이 있고 영화를 볼 때도 영화와 관련된 백과사전이 있죠. 백괴사전을 비롯해서 무슨 위키 같은 이름으로 누구나 지금 당장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이 보면 진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세상이에요. 불과 30년 전 사람이 봐도 놀랄걸요? 저희 지식해적단도 필요한 자료들과 대본들, 영상 소스들을 쌓아놓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어떻게 보면 채널 자체에도 그 성과물들이 쌓이고 있으니 일종의 지식해적단 사전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 백과사전을 만든다는 거,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쉽지 않았잖아요. 글쓰기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상상력이 너무 넘친다,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하는 사람들, 주로 작가들이 이런 비범한 일을 저지르고는 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기에는 우리에겐 너무 친숙하고 유명한 프랑스의 과학소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그런 비범한 인간 중에 하나였어요. 13살부터 이거 재밌다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해서 어느덧 수백 개가 되었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을 읽다 보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작중에서는 베르나르 유니버스 속 인물인 에드몽 웰즈가 쓴 책으로 무언가 엄청난 진리가 담겨있는 유니크 아이템으로 표현됩니다. 작중에서와 같은 이름을 달고 출간된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작품 속에서의 무시무시한 위험과는 달리 베르베르가 어릴 때부터 후에 과학 기자가 됐을 때도, 그리고 작가로 명성을 얻은 뒤에도 꽃이나 나비 표본을 수집하듯이 꾸준하게 모아온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빈대라는 곤충이 어떻게 성생활을 하는지와 같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정보부터 시작해 고대인들이 생각한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전설들, 고양이와 개가 어떻게 인간과 함께하게 되었는지와 같은 얘기들은 물론 뜬금없이 초콜릿 케이크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책이죠. 백과사전의 형식을 빌린 소설이라고나 할까요? 작가가 자신만의 직감으로 수집한 상상력의 원천들을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증보를 거쳐 이제는 700페이지가 넘어가는 말 그대로 사전급 책이 됐는데요. 종이와 노트에서 시작해 이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계속 이런 멋진 작업을 이어가고 있을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선배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베르베르처럼 내가 보고 느낀 세상을 기록할 수 있는 시대, 베르베르 유니버스의 정수를 느껴보고 여러분도 상상력과 영감을 얻어가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만의 백과사전을 써보는 것도 물론이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거의 빠짐없이 읽어본 키드,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은 어릴 때 읽어보고 또 오랜만이었는데요. 페이지 수가 거의 2배가 된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대표작인 개미 3부작 전체의 백과사전부터 최근작인 제3인류와 죽음에서 추려낸 백과사전까지 추가되어 전혀 새로운 책처럼 느껴졌어요. 독자 여러분, 재미있게 골라 읽으세요. 지식의 플로리스트 베르베르 형님의 인사말입니다. 심심할 때 한 번씩 더 보는 지식해적단 채널처럼 이 책이 여러분이 심심할 때마다 골라 읽는 상상력 보충제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책을 약탈하러